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리한 정책 대출로 인해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요. 저희도 늘 말씀드렸지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한도다. 그죠? DSR. DSR도 어쨌든 한도를 다루는 거고, 그래서 금리보다 위험한 게 한도라고 그랬어요. 아마 올해 대출 총량 규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대출 증가세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이 들어갔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지금 올렸죠? 이번에 4월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0.2%포인트 올렸죠? 우리은행도 0.1에서 0.3%포인트 올렸고, 국민은행도 두 차례에 걸쳐서 0.23%포인트 정도 올렸다. 그래서 시중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밴드는 최저 3.19에서 최대 5.827%로 미묘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 특히 하단은 많이 안 올랐지만 상단은 미묘하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1월에 4조 9천억의 주담대가 증가를 했고 2월에 4조 7천억의 주담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대출이 지금 깎아먹고는 있지만 요것만 하더라도 벌써 9조 6천억이죠. 근데 작년에 늘어난 가계대출이 10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깎아먹고 주담대만 보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다? 정책대출이다. 작년 올해를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직후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정책대출을 많이 내주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책대출을 받느라고 실질적으로 정책대출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출 받으러 갔더니 총선 이후에나 대출 나올 수 있다. 지금 앞에 다 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 그런 식으로 대출을 부풀렸는데도 집값이 살아나는 건 아니죠. 부동산 원에서 뭐 서울 이제 보합세 갔느니 맨날 문재인 정부 때 KB 보라고 그랬잖아요. 민간 통계가 더 적절하다고. 근데 KB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저렇게 정책 대출을 위주로 주담대를 늘리게 되면은 다른 대출을 깎아 먹더라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억제를 하겠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떨어뜨리겠다. 완만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는요,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계부채 증가폭을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총량 규제죠. 문재인 정부 말기처럼. 이것뿐만이냐. 은행권에서 저런 식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4대 은행 작년 채권 이자만 4조 5천억 증가해서 고금리 영수증이 날라오고 있다. 그래서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누적 발행 채권 이자는 4조 4,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넘게 급증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년물 뭐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5년물 이랬던 거는 2019년에 발행됐던 것들,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이럴 때 발행됐던 것들이 만기 끝나고 돌려주면 그만큼의 자금을 또 채권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채권 한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를 만기를 돌려주고 이제 다시 발행하게 되면은 그때보다 훨씬 고금리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런데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도가 있죠. 이번에 왜 신용등급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은행권 수익성을 확 낮춰버리니까. 상생금융하라고 하고 금리 낮추라고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 풀었던 그런 채권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고금리 영수증이 날라오기 시작한다면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고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고정금리 100% 믿지 말라고 그러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5년 보정 후 변동이 되는 경우도 많고, 계약서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요, 그 급격한 경제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웬만한 고정금리는 아예 정책대출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은 왜 은행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냐? 은행권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근데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 은행이 무너졌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정부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생각을 해봐요. 들어오는 돈은 적고 세수 결손은 심해지고 있고 국채 발행을 어떻게든 안 해가지고 금리 낮추려고 했지만 국채 발행 대신에 한은마통이나 외평기금 같은 거 꺼냈었는데 한은마통도 안 되고 외평기금은 꺼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단기간 달러를 풀면은 당장은 좋지만 결국에는 장기간으로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고갈된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금리를 내렸어요. 대환 대출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대환이 가능했고 신생아 특례도 대환이 가능하죠. 대환 대출을 해주는 것 혹은 관치금융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재작년부터 있죠.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몇 년 이후 최대가 아니라 그냥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2014년 7월 이때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누적이에요. 누적 될 수밖에 없었죠. 왜? 2008년에 터졌고 근데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내면서 대출을 막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러다가 2010년 그 다음에 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12년 13년 그 다음에 14년 이때가 정점을 찍었을 텐데 정점 찍고 2014년 7월에 뭐 나왔어요? 최동익스 나왔죠. 대출 마구 퍼졌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이때를 넘어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개인 회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파산도 엄청 늘었죠. 경매 엄청 늘었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금리를 내렸음에도 이런데 앞으로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첫 번째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상황이 아니다. 정책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모 의원이 한은 가가지고 압박했죠. 금리 내리라고. 미친 짓 아니에요? 한은하고 정부는 독립돼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금리 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한은의 역할은 민생 안정이 아니에요. 한은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한은의 역할은 물가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렸는데 시중금리 내리고 대출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한은 총재가 계속 경고하는 게 뭐예요? 금리 올릴 수 있다. 너네 계속 그따위로 하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기준금리를 높이는데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거.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시중에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가서가 아니라 통화 승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인데 살려면 물가만 폭등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렇게 이자도 올라가면은 그만큼 경제가 잘 살아나서 돈을 잘 벌면 괜찮죠. 특히 사회생활의 피크인 나이 때는 보통 언제예요? 20대는 대학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군대도 가야 되고 막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막 배워가면서 올라가다가 40대 때 피크 찍고 50대 때 이제 은퇴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용 안정성이 어느 정도다? 중장년의 비정규직 비중이 34.4%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2.9%인데 우리나라는 34.4%다. 지금 얼마나 고용이 불안정하냐.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중위 근속 연수의 증가가 멈춘다. 왜? 근속 연수가 10년, 20년 이러다가 이 사람이 잘렸어요? 그래서 다시 1년부터 쌓아간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위 근속 연수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근속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하는 거다. 40대부터. 그러니까 2030 때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가지고 40년, 50년 대출 받으면 뭐예요? 10년 뒤엔 집값 오른다. 10년 뒤에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금리 올라가고 물가 부담 커졌는데 난 잘라서 돈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 취업 계층은 이제 20대가 아니라 40대다. 전체 취업자 수가 32만 7천 명 느는데 60대 이상이 많이 늘고 40대는 제조업과 남성을 중심으로 5만 4천 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도 8만 명이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 보면 돈 벌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자, 투기해서 돈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산성이죠. 생산성이 없으면은 그런 돈은 유동성 장난질이기 때문에 누군가 벌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이게 경제에 이득되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40대들,
이런 근로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한참 늘어날 상황, 허리가 막 쌓아가지고 이제 빛을 볼 그런 나이대에 근로자들이 잘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득 올리기 힘들어졌죠. 장기간 갚기도 힘들어졌죠. 대출금리 올라갔죠. 물가 올라갔죠. 가계부채 늘리기에는 지금 경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한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경고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요거는 외국에서도 잘 분석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전세.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증만 누덩이처럼 불어났다. 지금 2030만 186조예요. 연평균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 47조. 그러니까 지금 집 사긴 불안하죠? 그런데 전세가는 사실 올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하면은 전세 안 맡기죠. 근데 문제는 불안하지 않게 보증을 해줘요. 보증을 해주니까 무리하게 비싼 전세라도 들어가는 거죠. 월세보다 싸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보증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허그의 자본은 엄청나게 빠져서 4조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한 4조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보증 배수만 늘려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고가 전세까지도 완화를 해주니까 전세가가 그나마 올라갔던 거. 지금 역전세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그것도 점점 꺾여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도 늘려준 만큼 거의 다 달았으니까. 이런 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 보증 믿으면 안 되죠? 전세 사기 많이 터지고 있죠? 보증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전세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금까지 문제가 터지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 전세 사기 하는 인간들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저 이번에 이거 보고 엄청 열받았는데. 자, 전세 사기난 주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기보조인이 3개월 동안 단기 임대해가지고 1년 반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이 낮은 이유는 등기부상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서 그런다. 이걸 세금 체납 때문이라고 구라를 치면서 전세 사기 주택을 임차인을 단기 임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년 반 정도 살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원래 사기꾼들은 사기를 쳐요.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인들이 사기 많이 쳐요. 근데 기자임을 밝히고 불시태거 위험이 있는 물건을 왜 중개를 하냐? 그러면은 빨리 끊어버리든가.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 등기상에 있는 채권 때문에 세입자는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사용수익권은 아직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 사기 터졌던 물건도 사용수익권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중개를 해야 된다. 문제 없다.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불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속이는 것도 아니다. 이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세 물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는 시중 전세로 가격이 책정이 되죠.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자꾸 빌라나 오피스텔 위험하니까 아파트 전세가 오른다. 이런 전세 포비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는 안전한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허구가 위험한데 아파트 전세가 어떻게 안전해요? 그나마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안전할 뿐인 거지. 안 돌려주잖아요. 대리견제금 제일 많이 늘어났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내내 그랬어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계속 가능해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전세가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것은 전세 사고 안 터지게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도 왜 터졌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터진 게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져서 드러난 거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게 하려고 계속 전세가 오른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유일하게 남은 방안이니까. 근데 주담대 금리 올라간다는 소리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셔라. 일단 금리 올라가고 부담 당연히 커지죠.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안 잡히면은 결국에는 이 추세대로 한 2달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하면요. 정부가 목표한 가계대출 증가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들어가는 거예요? 총량 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총선 후에 왜 이거저거 터진다고 하겠어요. 4월 경제위기설 이야기를 왜 괜히 하겠냐. 다만 그냥 총선 끝나면은 뭔가 터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요. 총선 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 풀어놓지만 총선 이후에 굉장히 암울한 것들이 남아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연착륙시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량의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왜 큰일 났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도 왜 큰일 날 수밖에 없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실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